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식이 한창일 무렵이었다. 예식장 안은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사진 셔터음으로 가득했고 신부 대기실 근처 복도는 아직도 누군가의 축하 인사와 인파로 붐볐다. 나는 잠시 혼자 숨을 돌릴 겸 식장 로비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그때 축의금 테이블 앞에서 봉투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던 단정한 어깨선과 약간 웨이브진 머리카락, 그리고 손끝을 모아 조심스럽게 글씨를 적던 그 정적인 자세가 이상하리만큼 익숙하게 다가왔다.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시간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뒤로 밀려갔다. 수아였다. 지연의 대학 동기이자 내 과거 연인이기도 했던 여자.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는 듯했지만 이내 짧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에 뭐라 인사해야 할지 헷갈렸다. 아는 척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축하해 주러 온 아내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 망설이던 찰나 옆에서 지연이 그녀를 발견하고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수아야, 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축하해. 진짜 잘 어울린다. 너희 둘. 수아는 손에 들고 있던 흰 봉투를 상자에 넣은 뒤 지연의 손을 살짝 잡고 인사를 건넸다. 말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정리돼 있었고 눈동자 안쪽 어딘가엔 말 못한 감정이 그대로 얼룩져 있었다. 지연은 다른 친구들이 도착했다며 잠시 자리를 떴고 나는 그대로 수아와 단둘이 남겨졌다. 당황스러운 듯 한 걸음 물러서던 수아가 내게 짧게 말했다. 오랜만이야, 민서가. 그러게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와줄 줄은. 내가 안 왔으면 너무 티났겠지. 그건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이제는 각자의 시간 위에 새로운 사람을 올려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정작 눈앞의 수아는 어느 순간의 기억을 그대로 안고 시간밖에 멈춰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청혼을 했을 때도 청첩장을 돌렸을 때도 수아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서 다 잊은 줄 알았고 나 역시 그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그녀가 눈앞에 나타나자 모든 것이 생각보다 가까운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잘 살아야 해. 지연이 진짜 좋은 여자잖아. 응, 고맙다. 너도 잘 지내지? 그럭저럭. 그냥 뭐 사는 거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들이 내내 귓가를 맴돌았다. 수아는 더 말하지 않았고 나도 그랬다. 어설프게 꺼낸 이야기가 서로를 더 복잡하게 만들까봐 아니면 내가 괜히 흔들릴까봐 겁이 났다. 그녀는 이내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갔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잠시 눈을 감았다. 봉투에 적힌 이름 유수아라는 세 글자가 하얀 봉투 위에서 천천히 잉크처럼 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부가 되었지만 그 순간의 수아는 아직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결혼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우리는 아무런 이벤트도 없이 하루를 보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 지연은 늘 하던 대로 국을 데우고 밥을 펐고 나는 퇴근 후 양복을 벗은 채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다. 익숙하고 편안하며 정돈된 관계. 그렇게 정적과 안정의 중간쯤을 걷고 있던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문득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잘 지내지?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발신인은 수아였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다. 결혼식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나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그렇게 내 기억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등장한 한 줄짜리 메시지는 그날의 조용했던 식탁 위로 찬물처럼 떨어졌다. 나는 문자를 다시 한번 읽고 그대로 화면을 꺼버렸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지우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며 손가락을 화면 위로 올렸지만 삭제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좀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다시 메시지를 열었고 그 한 문장 안에 담긴 말투와 쉼표 하나조차도 당시의 수아 말투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해서 이상하게 가슴이 묵직해졌다.
누구한테 와? 지연이 거실에서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 질문에 한 템포 늦게 반응했다. 아, 회사 쪽이야. 내일 회의 일정 바뀌었대. 요즘은 퇴근하고도 일이 따라오네. 그러게 말이야. 좀 지겹지.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나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테이블 아래로 밀어넣고 지연이 건네준 국에 고개를 숙였다. 입안에 밥이 들어갔지만 목으로 잘 내려가지 않았다. 식은 국물 맛은 그저 평범했지만 입안에 감도는 건 짠맛보다 오히려 어떤 미지근한 감정의 끈적임이었다. 메시지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이제 와서? 지연이와 친구 사이였잖아. 진짜 그냥 얼굴이 보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 말 뒤에 감춰진 게 따로 있었던 건가?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대답을 애써 피해갔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어쩌면 그런 나 자신에게 묘한 실망을 하고 있었다. 감정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고 미련도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메시지 하나에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는 사실 자체가 내 자신을 민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 하나가 생겼다. 만약 다시 마주친다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가볍게 건드려졌다. 그건 아마도 죄책감은 아니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대감 혹은 감정의 예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달그락 소리를 내는 유리잔 안에 숟가락이 부비치는 것처럼 내 안의 고요한 일상이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들고 화면을 켰다. 그녀의 메시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아직 읽은 표시도 끄지 못한 채였다. 엄지손가락이 무언가를 입력할 듯 망설이다 멈췄고 나는 결국 휴대폰을 엎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은 그런 나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보지 못한 건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흔들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였다. 출장은 핑계였다. 정확히 말하면 출장 일정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건 이틀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3일짜리 출장이라고 말했고 마지막 하루는 나만의 시간이라며 조용히 숨겨두었다. 그 하루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비워둔 날이었고 그 하루를 수아에게 줄 생각이었다. 3년 만에 도착한 짧은 메시지는 단지 감정의 파편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는 지시처럼 느껴졌다. 잘 지내지?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그 문장을 읽고 난 뒤부터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과거가 아니라 그 문장의 끝이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출장 마지막 날 회의도 끝났고 보고서도 보냈다. 회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호텔 체크아웃을 마친 나는 작은 캐리어를 맡겨두고 숙소 근처로 발걸음을 옮기는 척하며 사실은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던 시간, 내가 기억하고 있던 위치, 그리고 예전에 함께 걸었던 그 거리를 천천히 되짚고 있었다. 간판이 작고 조용한 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조명은 은은했고 어두운 담거리에서 그곳만이 나를 기다리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섰다. 혹시나 그녀가 없으면 혹은 내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감정이 되살아날까 봐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조용한 잔잔한 음악과 함께 고개를 든 여자의 시선이 내 눈을 정확히 마주했다. 민석이 맞지?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수아였다. 그대로였다. 아니, 그날보다 더 차분해진 얼굴이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까지? 출장 왔어.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냥 산책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 거리 낯설 텐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수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내게 물 한 잔을 건넨 뒤 예전처럼 위스키 한 잔을 따라줬다. 잔 사이로 스치던 손끝이 살짝 닿았고 나는 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여기 계속 일해? 응.
1년쯤 됐어. 조용해서 나쁘지 않아. 손님도 많지 않고 괜찮아 보여. 잘 어울려. 이런 분위기. 그 말 예전에도 했었지. 내가 조용한 데랑은 안 어울린다고. 우리는 웃었지만 웃음 끝에 남는 건 어색함이 아니라 익숙함이었다. 공백이 3년이었음에도 대화는 어렵지 않았고 잔을 기울이는 사이사이에 침묵조차 부드럽게 이어졌다. 수아는 한참을 잔을 닦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이는 잘 지내? 응. 뭐 평범하게 잘 살아.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주말엔 같이 장도 보고 그런 거 좋아했지. 예전에도.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할 수 없었다. 내가 바란 건 그런 안정이었고 수아는 늘 조금 더 격정적이고 직선적이어서 그게 내겐 때로 숨 막혔다. 그런데 지금은 그날 숨마저도 조금 그리워지는 기분이었다. 수아는 내 시선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 진심이었어. 나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여전히 그녀는 감정이 깊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고 나는 그 눈빛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은 저녁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다시 서로를 기억했고 그 기억은 현실보다 더 진하게 우리 사이에 앉아 있었다. 출장 마지막 날 밤 그가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만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아는 말없이 내 잔을 다시 채우지 않았고 나도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빈잔 2개만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천천히 읽고 있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말없이 시선을 주고받다가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결혼했어? 질문은 의외였고 동시에 예상했던 것이기도 했다. 나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지연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 같이 있는 시간이 조용했고 서로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고 그게 좋았어. 수아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길지 않았다. 그 여자 나보다 나았어. 그 물음은 마치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그 안엔 묻지 못한 시간들과 닿지 못한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나는 잔을 손으로 굴리다 멈췄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랑 나, 그리고 지연이랑 나는 그냥 전혀 다른 결이었어. 다른 결. 그건 무슨 뜻인데? 너랑 있었을 땐 항상 뭔가 강하게 느껴졌고 뜨거웠어. 좋았지만 동시에 너무 소모되는 기분도 있었거든. 그럼 지연이랑은? 편안해. 불안하지 않고 지쳐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어. 수아는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있잖아, 난 아직도 우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적 있어.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겠다.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역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아의 존재는 과거로만 정리되기엔 여전히 선명했고 그녀가 마주하는 내 시선은 자꾸만 그때의 감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바 안쪽을 걸어갔고 천천히 술병을 꺼내더니 내 잔을 가볍게 다시 채웠다. 나한테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누구도 너만큼 오래 남지 않았거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숙한 곳을 쿡 찌른 듯한 아릿함이 올라왔다. 나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그녀가 채워준 잔을 바라봤다. 그 안엔 술이 담겨 있었지만 내게는 그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그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수아의 집은 세상과 단절된 듯 조용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거실 한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안쪽은 불도 TV도 꺼진 채로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코트를 받아 벽 쪽에 걸었고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을 꺼내 들며 말했다. 여기 조용해서 좋아. 밤엔 더 그렇지. 그 말은 단순한 말투처럼 들렸지만 안에 담긴 온도는 분명했다. 나는 대답 없이 잔을 받아들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와인을 따르고 아무 말 없이 잔을 입에 댔다. 와인의 맛은 기억나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고여있던 갈증 같은 감정이 점점 뜨겁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민서가, 그녀가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아도 그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얼굴과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숨결이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눈을 바라보다가 입술로 시선이 내려갔고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멈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입술이 닿았다. 조용했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맞물렸다. 수아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깊어졌고 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겨 완전히 안았다. 팔 사이로 들어오는 그녀의 체온이 따뜻했다. 입술이 떨어질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가 먼저였지. 그땐 내가 나를 좋아했잖아. 나는 대답 대신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고 이번엔 키스가 더 길었다. 그녀의 손이 내 셔츠 위로 올라오더니 조심스럽게 단추 하나를 풀었다. 와인잔이 테이블 끝에서 툭 소리를 내며 쓰러졌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셔츠가 열렸고 그녀의 손이 맨살을 스쳤고 내 손도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올라갔다. 소파 위에 앉아있던 우리는 어느새 바닥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거 실수면 안 된다. 실수 아냐. 나도 원했어. 계속 그랬어. 수아의 니트가 천천히 어깨를 타고 내려갔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입을 떼지 않은 채 그녀의 쇄골로 입술을 옮겼고 그 움직임은 점점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이 내 뒷목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의 숨결은 거칠어졌다. 바닥 위엔 셔츠와 니트, 스커트, 와이셔츠가 뒤섞여 있었다. 벽에 기대어 젖은 숨을 내쉬던 수아는 내 품에 안긴 채 눈을 떴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놓치고 싶지 않았던 감정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선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경계선이었다.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 있었다. 대화는 없었지만 말할 필요도 없었고 이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더 큰 감정을 안겨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수아는 옷을 다시 챙겨 입지도 않고 내 팔에 얼굴을 묻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고 나는 그녀의 등을 감싸 안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몸은 차분했고 방금 전까지의 숨결과 손끝이 남긴 여운이 방 안을 아직도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입술을 떼지 않은 채 몇 번이나 호흡을 고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겼다. 그 손길에 수아는 눈을 감고 아주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조용한 숨, 느릿한 손길, 그리고 그 어둠 안에서만 가능한 솔직함. 아내가 집에서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갑작스럽게 뱃속에서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무게보다 지금 수아가 내 품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모순된 감정의 틈에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녀의 숨결에만 귀를 기울였다. 출장이라는 말은 이제 일정이 아니라 하나의 핑계가 되어 있었다. 회사에서는 정기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지연은 그런 내 출장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그걸 이용했고 다음 일정이 잡히자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짐을 쌌다. 가방 안에는 셔츠 2벌과 양말, 면도기, 그리고 그 외에 수아 앞에서 꺼내게 될지도 모를 마음 한 조각이 들어있었다.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했지만 체크인하지 않았고 회사 근처 회의는 대충 마무리한 후 다시 그녀의 골목을 향해 걸었다. 낮은 간판, 희미한 조명. 그 골목은 변함없이 조용했고 수아의 집은 익숙한 리듬으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내가 벨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었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왔네. 이번엔 며칠이야? 하루. 아니, 이틀. 정확히는 하룻밤이긴 한데 보고서 핑계대면 하루쯤 더는 버틸 수 있어. 그럼 지금부터는 하루 반이네. 들어와. 나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고 수아는 문을 닫고 그대로 내 뒤에 기대섰다. 그녀의 손끝이 내 등허리를 스치듯 지나갔고 나는 그 순간
아내가 있는 서울의 집을 아주 멀게 느꼈다. 우리는 말없이 거실로 향했고 조명이 켜지기도 전부터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지고 있었다. 소파에 앉자 수아가 말했다. 여긴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잖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려. 그게 좋지.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온도가 일정한 익숙해진 체온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긴장감은 사라졌고 지금의 수아는 내게 위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내 무릎 위에 놓이자 나는 잠시 눈을 감았고 머릿속엔 지연이 보낸 문자 한 줄이 떠올랐다. 잘 챙겨 먹고 과음하지 말고. 그 단순한 문장이 왠지 모르게 죄책감보다 더 큰 무게로 가슴에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내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지금은 흐릿하게 느껴졌다. 수아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넌 아직도 후회해. 그날 우리 그렇게 된 거. 후회라기보단 기억이 너무 선명해. 숨기기 어려울 만큼 나는 아직도 그날 이후부터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날 밤에서 나아가지 못한 채로 계속 거기에 있어.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 말이 나 역시 같았기 때문에 똑같은 밤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들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아는 이불을 들추고 조용히 몸을 눕혔다. 나는 옷을 벗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그냥 와.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나는 이불을 걷고 그녀 옆에 누웠다. 몸은 다시 닿았고 입술은 다시 기억을 더듬었고 그 도시의 밤은 여전히 아내가 모르는 내가 사라진 시간이었다. 출장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스케줄표에만 적히는 일정이 아니었다. 사실상 출장은 수아와의 재회를 위한 명분이었고 회사 일은 그저 앞에 내세운 이유에 불과했다. 처음 몇 번은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지연의 눈빛에 긴장을 숨기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불안조차도 무뎌졌고 그 무뎌짐이 반복되며 결국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되어갔다. 수아의 집에 머무는 날이면 와인잔이 먼저 식탁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항상 같은 향의 디퓨저를 틀어두었다. 그 모든 것들이 의식처럼 반복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갈망을 차츰 평온한 동거에 가까운 방식으로 소화하고 있었고 그 감정은 더 이상 격렬한 것도 죄의식이 섞인 것도 아닌 그냥 있어야 할 자리처럼 굳어졌다. 다음 주에도 와? 응. 아마 수요일쯤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와인 이번엔 좀 바꿔볼까? 아냐. 똑같은 게 좋아. 내가 골라두는 그게 익숙해서 편해. 그 대화는 마치 부부 간의 일상 같은 뉘앙스를 띠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이질감도 느끼지 않았다. 수아가 내 셔츠를 벗기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으며 그 모든 흐름이 우리가 처음 서로를 안았던 그 감보다도 훨씬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나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지연은 문 앞까지 나와 내 가방을 받아들었고 언제나처럼 내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이렇게 말했다. 고생했지. 이번엔 좀 힘들어 보이네. 응. 발표가 길어서 그런가 봐. 당신은 늘 성실해서 다행이야. 무리하지 말고 주말엔 좀 쉬자. 그녀는 내게 늘 같은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에 늘 같은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반복되는 그 따뜻한 대화가 점점 내 안에서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지만 그 감정조차도 나는 점점 둔감하게 받아들이겠고 이제는 죄책감이라는 단어조차 꺼내는 일이 뜸해졌다. 수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그 관계가 특별하거나 자극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인 은신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 날엔 퇴근 시간 즈음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보고 싶다는 말, 요즘은 잘 안 하네.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서. 그런 말이 더 위험한 거 알지? 위험해도 좋아. 우리는 지금 괜찮잖아.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후회는 차라리 기억에서 밀어내는 게 편했고 그게 습관처럼 반복되면서 죄책감이 감정의 가장자리에 밀려나는 동안 나는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도 수아를 대하는 손끝도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 위에 익숙함을 쌓아 올리고 있었고
그 익숙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저 반복되는 욕망에 스스로를 내맡기고 있었다. 셔츠는 늘 지연이 정리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나는 가방만 내려놓고 씻어 들어갔고 그 사이 지연은 옷 가지며 세탁물, 출장지에서 받은 종이봉투 따위를 조용히 챙겼다. 그건 누가 먼저 시킨 적도 없고 서로 말로 정한 것도 아니었지만 결혼 초부터 이어져 온 자연스러운 루틴이었고 나는 그 당연함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그날도 별다르지 않았다. 나는 저녁 비행기로 도착해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지연이 평소처럼 현관까지 나와 내 코트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피곤했는지 묻지 않았고 나도 다녀왔어라는 짧은 인사 외엔 말을 아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응대가 오히려 피로를 덜어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무심코 욕실로 향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보니 셔츠와 양복 바지는 세탁물 바구니 위에 올려져 있었고 지연은 부엌에서 마른 미역을 물에 불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고 그날 밤도 별다른 대화 없이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셔츠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셔츠는 내가 출장에서 입었던 연한 베이지색 셔츠였고 그녀는 셔츠를 코끝에 갖다 대더니 잠시 멈춰 숨을 들이쉬었다. 이거 무슨 향수야? 향수 모르겠는데 출장지 호텔에서 썼던 룸 스프레이 냄새 아닐까? 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러자 지연은 셔츠에서 먼지를 털 듯 손을 털더니 바닥에 무언가를 떨구었다. 가늘고 긴 머리카락이었다. 그건 지연의 것보단 확연히 밝은 갈색이었고 결이 부드러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이 머리카락은 뭐지? 내가 어딘가에 기대었나 봐. 카페든 비행기든 워낙 북적거렸어. 그럴 수도 있겠지. 요즘엔 남자들도 머리 기르니까. 지연은 웃지도 않았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셔츠를 조용히 개더니 다림질도 하지 않은 채 서랍에 밀어넣었고 그 뒤로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졌지만 그녀는 내 맞은편이 아닌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혼자 밥을 먹었고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잠시 누구의 연락처를 찾는 듯 스크롤을 내리더니 한 번호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고 그녀는 그 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귓가에 전화기를 댔다. 연희야, 나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그 안에 감정이 너무 정돈되어 있어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그녀는 친구에게 단순한 티타임을 요청하는 듯 보였지만 그 전화를 건 타이밍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나는 그 순간을 모르고 있었다. 지연은 그날부터 셔츠를 고를 때 맨 먼저 향을 맡기 시작했고 나는 출장이 잡힐 때마다 향수를 바꾸거나 셔츠를 따로 세탁소에 맡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어떤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흔적들이 언제 다시 그녀의 눈에 들어올지 알 수 없다는 걸 모른 채 다음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민석이 집을 나섰다. 셔츠의 다림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툴툴거리던 그 아침, 지연은 조용히 그의 출근 가방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그건 단순한 감정의 눌림이 아니라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결정이었고 그녀는 그날 점심 무렵 친구 연희를 만나 차 열쇠를 건네받았다. 내가 바람 쐬고 올게. 잠깐만. 라는 말 뒤에 담긴 의미를 연희는 묻지 않았다. 지연의 눈빛이 단단했고 표정은 이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 3시쯤 민석은 예상대로 퇴근했다. 지연은 아파트 단지에서 조용히 시동을 켰고 그가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먼발치에서 따라붙었다. 민석은 외곽으로 빠졌고 익숙한 커브길과 좁은 상가 골목을 돌아 결국 조용한 거리에 바 앞에 차를 세웠다. 지연은 뒤따라 도착한 골목 입구에 차를 잠시 세운 채 핸들을 쥔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 거리엔 익숙한 냄새가 없었고 오직 의심과 불안이 먼지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민석은 바 앞에서 차에서 내렸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셔터를 조용히 눌렀고
그 작은 소리 하나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거기까지는 가능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망설여졌다. 지연은 차 문을 열까 아니면 그대로 돌아설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문고리를 다시 잡지 않았다. 해는 천천히 기울었고 거리는 더 어두워졌다. 그렇게 한참을 차 안에서 기다리던 지연의 시야에 민석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민석의 옆에는 여자 하나가 있었고 바에서 함께 나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지연은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가슴 한쪽이 얼어붙은 듯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느낌을 받았다. 그건 수아였다. 지연은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앞에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던 친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아는 그때와 다르지 않은 미소로 민석의 어깨에 가볍게 기대었고 민석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거짓말이네, 다 거짓말이었네.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숨결에 가까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다시 핸드폰을 들었고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짧은 영상 버튼을 눌렀다. 민석과 수아는 골목 끝으로 걸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낡은 주택의 철문 앞에 도착했다. 지연은 손끝을 떨면서도 촬영을 멈추지 않았고 민석이 문을 열고 수아를 먼저 들여보낸 뒤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그대로 남겼다. 그 장면이 마지막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지연은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숨이 깊게 가라앉았고 눈은 말라 있었다. 눈물이 없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고 어쩌면 그건 이미 마음 한쪽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결말이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석도 아무것도 몰랐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지연은 잠시 멈춰있던 손을 다시 움직였다. 물을 담아두었던 유리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고 반찬이 담긴 그릇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녀의 손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눈빛은 부엌 벽 한쪽에 놓인 시계 위에서 멈춰있던 초침처럼 차갑고도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출장 잘 다녀왔어. 익숙한 말이었다. 너무나도 흔하게 지나가던 인사였고 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피로한 미소를 지었다. 응, 무난했어. 이번엔 별로 길지 않아서 덜 피곤하더라. 그는 가방을 내려놓은 뒤 셔츠를 풀며 소파 쪽으로 몸을 돌렸고 지연은 그를 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빛엔 예전처럼 안도의 기색이 없었고 피곤한 남편을 맞이하는 환영도 없었다. 지연은 한 발짝 다가가 물잔을 건넸으며 민석은 그것을 받고는 당연하다는 듯 입에 댔다.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미역국 끓였어. 잘 됐다. 따뜻한 국물 먹고 싶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는 무척 평온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마음을 더듬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민석은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으나 그 감정을 말로 끌어올리지는 않았다. 무언가 단단히 막혀있는 벽을 손끝으로 두드리는 기분이었고 그 울림이 돌아오기 전에 손을 거두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날의 밥상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음식의 온도와 반찬의 색감보다도 서로의 침묵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거 없어.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내가 없을 땐 좀 쉬지, 그러지. 쉬긴 했어. 그래도 혼자 있으면 여러 생각이 나잖아. 지연의 대답은 마치 일상적인 피로의 토로처럼 들렸지만 그 말의 여운은 민석의 머릿속을 묘하게 흔들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한 채 물을 마셨고 그 물맛은 밍밍하기보단 어쩐지 목을 막히게 할 만큼 무거웠다. 식사를 마친 뒤 민석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으나 화면에 뜨는 뉴스 자막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연은 조용히 접시를 정리하며 주방 쪽으로 향했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말 한마디 없이 수돗물 소리만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침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지연이었다. 불이 꺼져 있는 방 안엔 그녀의 등만 보였고 민석은 그 옆에 누우며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말을 걸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녀의 어깨는 너무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다. 그 순간 민석은 느꼈다. 자신이 모르는 시간 동안 무언가가 변했고 그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은 셔츠 하나의 단추만큼 가볍게 풀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마음 전체를 가로지르는 균열처럼 깊어져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식탁 위로 내리쬐는 빛이 두 사람을 덮을 만큼 너그러워 보이지는 않았다. 민석은 앞에 놓인 숟가락을 몇 번이나 들었다가 놓았고 지연은 그 움직임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이른 점심이었다. 평소처럼 조용히 반찬을 꺼내 어상을 차렸고 따뜻한 국을 내왔으며 물컵도 2개 준비해 두었지만 식사는 그 어떤 날보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밥이 좀 식었네. 괜찮아. 그냥 먹을게. 짧은 대화만 오갔고 그마저도 금방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민석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곧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을 맞추지는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이 조금씩 옆으로 밀려나 있었고 따뜻했던 국도 어느새 김이 사라져 버렸다. 지연의 눈빛은 변함없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민석은 그런 눈빛을 보며 어쩐지 목이 자꾸 말라오는 느낌을 받았고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들었으나 손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물잔을 내려놓은 뒤 그는 무심히 물었다. 연희는 잘 지내? 그 질문은 뜬금없었다. 그러나 민석은 지난 며칠 사이 지연이 연희와 연락을 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었다. 연희 몰라. 요즘은 연락이 없네. 그래? 자주 보던 것 같은데. 자주 보던 사람이었지. 지연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고 민석 역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둘 사이엔 설명도 충도 없었지만 그 짧은 대화는 모든 걸 암시하고 있었다. 민석은 자꾸만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지연은 밥을 다 먹지도 않은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불안해 보였어. 응. 아까부터 계속. 말을 하려다가 멈추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거든. 그냥 말이 많으면 더 어색할까 봐. 그의 말은 솔직했다기보단 방어에 가까웠다. 지연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고 오히려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방어의 벽 같았으며 민석은 그 벽 앞에서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지연의 연락을 더는 받지 않았다. 지연은 따로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연희 역시 변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오직 짧은 침묵만 남았고 그것조차 언젠가부터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석은 자꾸만 시간을 돌리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되돌린다 한들 결국 같은 선택을 반복할 뿐이라는 걸. 그 점심 이후 부부는 거실에서도 주방에서도 침실 안에서도 함께 있었지만 결코 마주 보지 않았다. 지연은 묻지 않았고 민석은 말하지 않았다. 그 선택들이 이어붙인 침묵은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출장이라는 말은 여전히 입에 붙었고 회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승인되었으며 지연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석은 정장을 챙겨 넣으며 양복상의 주머니에 명함을 몇 장 더 꽂았고 셔츠는 새 것으로 교체해 두었다. 그 모든 준비가 일처럼 반복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가벼워지지 않았다. 지연의 말 없는 눈빛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도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번졌기 때문인지 확신은 서지 않았다. 도착한 도시는 익숙했고 숙소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으며 골목도 그대로였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 조용한 간판 아래로 흐르던 따뜻한 조명과 작은 와인잔, 그리고 그 속에 앉아있던 수아. 모든 것이 그리움처럼 떠오르며 민석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다시 그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 자리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리문에 붙어있는 종이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거기엔 임대문해라는 5글자가 날카롭게 적혀 있었다. 민석은 순간 멈춰섰고 문을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안쪽은 비어 있었고
안개 낀 유리창 너머로는 먼지만 쌓인 테이블 몇 개가 허전하게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통화 연결음은 울리지 않았고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으며 문자 한 줄을 남길 수 없을 만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 이 근처에서 다른 가게로 옮겼다는 말은 못 들었나요? 아, 거기 지난주에 갑자기 짐 다 뺐다던데요. 조용히 나가셨어요. 다음 날엔 간판도 없어졌고요.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말은 너무 덤덤했고 민석은 그 말의 끝을 잡고 더 물어보려 했지만 입술이 마르고 혀가 굳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은 현실이었고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공백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부는 좁은 골목에서 민석은 그대로 서 있었고 유리문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창에 어렴풋이 비쳤다. 그 안에서 웃던 수아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고 기억도 마치 지워진 일처럼 손에서 흩어졌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다 다시 넣었다. 연락이 닿을 수 없는 번호, 사라진 주소,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사람. 그녀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라졌으며 그것이 오히려 어떤 메시지보다 분명한 이별처럼 느껴졌다. 그 자리에 남겨진 건 임대문의 종이 한 장과 자신만 모르게 지나버린 감정의 파편뿐이었다. 침실의 구조는 변한 게 없었다. 침대는 여전히 벽 쪽에 붙어 있었고 커튼은 밤이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민석은 그 설정을 몇 번이나 끄려 했지만 결국 손을 대지 못했고 밤이 되면 방 안은 조용히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지연과 민석은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으며 서로의 숨결조차 닿지 않는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척하고 있었다. 그 거리감은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고 마음의 온도가 식어버렸다는 걸 서로가 느끼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볼까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그 손끝이 닿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 무너질 것 같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지연은 그가 건네지 않은 손길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고요한 무시가 더 편한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런 태도 속에는 날마다 조금씩 쌓여가는 허무와 자책이 있었다. 아침이 되면 여전히 식탁엔 밥이 차려져 있었고 국은 따뜻했으며 반찬도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민석은 숟가락을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 몇 입 뜨지도 못한 채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일쑤였다. 지연은 그런 그를 붙잡지도 않았고 그저 묵묵히 식탁을 치웠다. 둘 사이에 오가는 건 대화가 아닌 반복된 행위와 무게감 있는 침묵뿐이었다. 밥,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요즘은 잘 안 넘어가. 아프기라도 해. 아니, 그냥 좀 그런 날이 계속돼. 그 말은 그저 식욕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민석은 그걸 알고 있었기에 더 무거운 한숨을 삼켰다. 지연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민석은 그 안에 억눌린 감정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말이 그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기에 쉽게 덧붙일 수가 없었다. 식탁에서 일어난 그는 부엌 싱크대 옆에 잠시 서 있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조심스러운 숨결처럼 조용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지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맺히진 않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반찬 그릇을 정리했고 민석은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걸 처음으로 눈치챘다. 왜 이제야 말해? 그동안 무서웠어.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무거워서 꺼내면 다 무너질까 봐. 이미 무너졌잖아.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혼자 다 무너뜨렸어. 그 대답은 크지 않았지만 민석의 가슴엔 큰 파문을 남겼다. 말은 작았으나 감정은 이미 그릇 밖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침실의 불은 일찍 꺼졌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은 말없이 깨어 있었고 서로의 등을 마주한 채 숨결만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다. 그 숨결 속에서 민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지연은 그 후회가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거실엔 TV 소리도 냉장고의 진동음도 들리지 않았다. 세탁기의 마지막 탈수 소리가 벽 너머에서 희미하게 울렸지만 두 사람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할 만큼 침묵에 잠겨 있었다. 민석은 지연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감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릴 수는 없었다. 이해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손끝만 움직였고 무릎 위에 얹힌 손을 수없이 뒤집으며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고 그저 거실 바닥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피곤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차오르는 건 분노가 아니라 울음이었고 그 울음은 쉽게 터지지 않은 채 조용히 고여 있었다. 민석은 그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무너진 건 자신인데 왜 그녀가 울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아팠고 말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입술을 달싹이며 몇 번이고 말을 걸까 고민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를 꺼냈다. 지연아, 그냥 듣지만 말고 한 번만 진심을 봐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그 조용한 순간을 버텨내지 못하고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고 입술을 꾹 다문 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고 있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울음은 아니었고 차가운 고백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에 덮인 먼지가 벗겨지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그 말 이제 와서 들으면 더 아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하면 나 자신을 더 못 볼 것 같아서. 민석의 말은 짧았지만 숨겨온 죄책감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용서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외면은 아니었다. 한 번쯤은 흔들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뚜렷했다. 근데 다시 잡아야 해. 나도 너도 우린 그런 사람이어야 해. 민석은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되뇌었다. 그녀가 꺼낸 말 한 줄이 지난 몇 주간 자신을 올가매던 죄책감보다 더 큰 파도로 가슴을 흔들었고 그 파도는 말없이 무너졌던 시간들을 서서히 덮고 있었다. 지연은 그날 처음으로 민석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깨에 살짝 기대진 그 무게는 무겁지 않았지만 민석은 그보다 더 큰 감정을 느꼈고 팔 한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서로가 흔들린 만큼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그 한 줄이 오늘 밤을 이끌고 있었다. 계절은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 창밖에 심어진 나무는 어느새 연두빛으로 물들었고 아침 공기는 부드럽게 손끝을 감싸 안았다. 거실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같은 각도로 비쳤지만 그 속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남겨졌던 그 공간은 이제 천천히 말보다 온도가 먼저 채워지고 있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을 바라보았다. 예전엔 매일 잡았던 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손을 마주보는 일조차 망설여졌고 이제는 그 손끝 하나 건드리는 일마저도 너무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따라 더욱 또렷해졌다. 손 잡아도 돼. 그래. 잡아. 지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민석은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말라 있었고 조금 더 차가웠지만 분명히 다시 맞잡혀 있었다. 그 순간 말보다 많은 감정이 손끝으로 전해졌고 민석은 오래도록 그 감정을 놓지 않았다. 우리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예전처럼은 아닐 거야. 근데 더 나쁘진 않겠지. 지연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거짓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으나 그 안엔 분명히 희미한 온기가 있었다. 민석은 그 온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서졌던 건 단지 순간의 욕심이었고 관계라는 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생각보다 많이 무너졌었지. 그래도 끝내지는 않았어. 끝내지 않은 게 끝내기 싫었던 거니까. 맞아.
나도 그랬어.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지만 그 안엔 무수한 시간과 감정이 들어 있었다. 한때는 그 말들조차 꺼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서로의 온도에 닿고 있었다. 말로 다 풀어내지 않아도 이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감정은 다시금 관계를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모든 게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그 복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믿음은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지연은 민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넌 아직도 그날을 떠올려? 가끔.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파. 나도 그래. 아직 완전한 건 아닌데 그냥 같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은 허락이자 약속처럼 들렸다. 그리고 민석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다신 그 손 놓지 않을게. 다시 잡게 돼서 고마워. 지연은 웃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창밖의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그 소리 속에서 민석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나는 죄를 지었고 아직도 용서받고 싶다. 하지만 이제야 조금 알겠다. 내가 붙잡고 싶었던 건 이해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다는 그 감정이었다.